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지만 미뤄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저는 여행이 너무 가고 싶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여유롭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고 낯선 풍경에 시간을 보내고 또 낯선 무언가를 맛있게 먹는 것, 그것이 여행의 매력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아니 당분간, 어쩌면 꽤 오래 우리는 기분 좋게 여행하기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기분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서 여행 에세이 한 권을 준비해 봤습니다. 좋은 건 같이 봐요 라는 책인데 정말 제목처럼 좋은 건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여행을 하며 작가가 느꼈던 감성들, 생각들과 함께 작가가 직접 촬영한 여행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본인을 사람 때문에 사진을 시작하고 여행을 다니며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따뜻한 느낌을 담고 있고 특히나 여행지에서의 사진이라 그런지 뭔가 생동감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책의 글귀를 읽으며 힐링하고 사진을 보며 또 한 번 힐링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하고 완전 기발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작가만의 여행 팁들도 중간중간 들어있어서 나도 다음에 언젠가 여행을 하게 되면 꼭 따라해 봐야지 싶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그냥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고요. 들으면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여행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그렇게 들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여행은 이렇게 여행 에세이를 보면서 대리만족 해야 할 것 같죠? 자, 그럼 북로망스 출판사에서 펴낸 좋은 건 같이 봐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너의 미소가 주는 의미.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 나를 콕콕 파고든 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눈치를 보는 스스로의 시선이었다. 그랬던 내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 대학생 시절 봉사활동을 위해 2주간 인도로 떠났던 기억이다. 여행이 매번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겠지만 인도에서 보낸 시간은 스스로가 바뀌었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인도 캘커타에서 머무는 동안 매일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됐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으로 온몸이 젖었다. 그런데 내 눈을 의심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다. 매일 폭염을 뚫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웃음 가득한 얼굴이었다.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겐 기쁨이었다. 나는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하게 지나쳤던 당연한 것들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좋아하기 위해선 내 주변 환경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왜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그 후로 나는 원치 않는 약속은 거절했고 남들과 나를 덜 비교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덜 의식하게 되었다.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싫어하면 어때? 로 바뀌었다. 인도가 생각나는 뜨거운 여름이 왔다.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기적과도 같음을 잊지 않고 이 여름을
보내고 싶다. 거리의 미학.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는데 오빠는 늘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던 그 말을 제주도에 살면서 비로소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지내며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걸 느낀다. 한번 보자, 밥 한번 먹자, 연락할게 따위의 의례적인 말에서 서로가 자유로워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했던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도 고쳐 말하고 싶다. 몸이 멀어져야 마음이 가까운지 알 수 있다. 가끔은 비를 맞아도 괜찮아. 여행에서 날씨는 아주 중요하다. 여행 중에 눈이 내리면 눈싸움을 하거나 눈사람을 만든다. 날씨가 맑으면 흘러가는 구름을 사진으로 남기며 연신 좋다라는 감탄사를 내뱉는다. 반면 비는 달갑지 않다. 여행 중 비를 만나면 짜증부터 난다. 물론 비 내리는 모습이 낭만적이기도 하고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겠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실내에 앉아 바깥을 바라볼 때의 경우다. 가는 곳마다 맑은 날이 이어지는 날씨 요정인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날씨온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도 있다. 바로 나다. 하와이에 출장을 갔을 땐 폭우로 촬영을 못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퍼붓는 스콜로 인해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둘러볼 시간이 부족했다. 내리는 비조차 낭만적일 것 같았던 파리에서마저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로 인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이스탄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행의 마지막 날, 나와 일행은 숙소 앞에 있는 토프카프 궁전을 둘러보던 참이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고 우리는 실내에 꼼짝도 못하고 갇히게 됐다. 숙소까지 갈 수 있을까? 카메라 비 맞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도대체 그치기는 할까 싶어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행자들이 보였다. 그들 역시 비를 피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여유였다.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짜증만 내던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다. 20일의 긴 여행 기간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비에 감사하지 못하고 순간의 날씨를 원망한 내 자신이 너무 어리게만 느껴졌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빗 속으로 뛰어들었다. 오랜만에 비 맞으니 좋지? 바보 같지만 괜찮네. 오랜만에 비를 흠뻑 맞았다. 태풍을 동반한 비바람 속에서 우리는 바보처럼 뛰었다. 신기하게도 비를 맞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던 복잡한 생각이 사라졌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건 머릿속에 품은 복잡함을 비우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만 해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 차 감사하는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면 이스탄불의 소나기를 생각한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 좋아하는 게 있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하는 게 왜 없어? 라고 되묻는 게 상대방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몰랐다.
나는 늘 좋아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머쓱한 듯 웃으며 그러게 하며 말끝을 흐리곤 했다. 나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친구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고민 상담이자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이와 맞닿아 있다.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았어? 좋아하는 것을 떠올릴 때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교에 위치한 지로나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다. 지로나는 카탈루냐 자치구에 속해 이탈리아 피렌체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도시다. 지로나 성곽을 따라 지로나 대성당으로 가는 길. 한 서점이 나의 발길을 멈춰 세웠다. 1879년에 연 지로나 서점은 100년도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이 서점에 들어서자 눈에 띈 건 책장 하나를 가득 채운 어린 왕자 책들이었다. 서점 주인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표지와 언어의 어린 왕자들이 모여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글 번역본이 있는지 보았지만 아쉽게도 찾을 수 없었다. 가방에 책이 있었다면 서가에 몰래 놓고 나왔을 텐데. 나는 태어나 처음 접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인 컬렉션의 규모에 압도되어 이런 게 진짜 덕질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후 좋아하는 것 하면 늘 그때 그 서점에 빼곡히 꽂혀 있던 어린 왕자 책들을 떠올린다. 이 정도 규모와 역사면 서점에 오는 사람들마다 서점 주인이 어린 왕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을 터였다. 한편 내가 좋아하는 몇몇 것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엄청나게 좋아해서가 아니라 싫어하는 게 많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음식만 해도 토마토, 카레, 냉면, 순대, 면류 등 싫어하는 게 명확하고 또 많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메뉴를 고를 때 내 의사가 많이 반영되곤 한다. 이런 모습을 보아온 친구들에게 엄지는 좋아하는 게 명확해 라는 인식이 심겨진 게 아닐까. 누군가가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드러나는 방법은 이렇듯 한 가지가 아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반대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고.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행동, 싫어하는 상황 등을 알면 반대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보단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사람보단 기쁠 때 축하해 주는 사람이, 예쁘게 만나 일상을 특별하게 해주는 사람보단 편하게 만나 잠깐을 공유해 줄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보단 내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길. 그때의 나를 만나는 일. 여행을 자주 떠나는 내게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있다. 여행을 갔을 때 꼭 하는 일이 있어? 물론 있다. 나는 여행을 할 때 시간을 내서라도 시장, 기차역, 터미널, 서점 등은 꼭 들르는 편이다. 관광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현지의 생생함을 느끼고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친구들에게도 이곳들만큼은 꼭 방문하라고 추천하곤 한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나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다. 여행은 일상으로부터 잠시
떠나는 일이다.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왔을 때 떠남의 순간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미래의 나에게 엽서를 붙인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면 우체국을 찾는 이유다. 엽서에 쓴 이야기는 대부분 이렇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고, 부모님을 꼭 모시고 와야겠으며,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등의 다짐이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받은 엽서가 벌써 20장 남짓이다. 한국에 있을 나에게 엽서를 붙이고 나면 진짜 여행이 끝났다는 생각에 아쉽고 허전해진다. 그렇게 인도에서 보낸 엽서는 3개월이 지난 후에 진흙 범벅으로 내게 돌아왔다. 볼리비아에서 보낸 엽서를 받았을 때는 지구 반대편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태국에서 보낸 엽서에는 무언가 하고 싶다던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다짐들이 적혀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보낸 엽서에는 여행 내내 무진장 외로웠던 내 모습이 담겨 있었고, 프라하에서 보낸 엽서를 보자 스티커 우표를 처음 보고 놀랐던 기억이 되돌아왔다. 놀라운 점은 여행지에서 보낸 엽서가 항상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인데, 유독 힘든 날을 보낸 날이면 우편함엔 여행지에서의 내가 한국에 있을 나에게 보낸 엽서가 꽂혀 있었다. 그 한 장의 엽서에 담겨 있는 생각과 자극들은 고스란히 내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사진이 여행의 진행형을 기록하기 위함이라면 엽서는 여행의 완료형을 위한 습관이다. 먼 거리를 날아와줘서 고마워. 과거의 엄지야. 먼 훗날 지금을 돌아보며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말 것. 할 수 있다, 엄지. 나를 좀 믿어보자. 잘하고 있다, 충분히. 엄지가 엄지에게. 첫 유럽 여행 축하해. 사랑하는 사람과 꼭 다시 오길. 영어를 못하면 힘들다. 정답 아닌 해답을 찾을 때. 개인적으로 11월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뭔가 애매한 느낌 때문이다. 연차를 소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휴가 계획을 세우는 연말 직전의 11월. 애매하게 생각하는 달에 애매하게 연차가 남아 애매한 기간으로 이탈리아로 떠났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를 7일 만에 여행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내 검색창엔 이탈리아 일주일 여행 코스 따위의 검색 기록이 쌓여갔다.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베네치아는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지만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든 떠나야 했고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 중에서 그때 당시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이탈리아뿐이었다. 다행히 베네치아의 시작점 산타루치아 역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은 정반대의 감정으로 차올랐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복잡하기로 유명한 베네치아 골목은 미로 그 자체다. 구글 지도가 내 위치를 잡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좁은 골목은 또 다른 골목으로 갈라졌고 왔던 길로 돌아가려 하면 막다른 골목이 나타났다. 복잡한 미로 속에서도 악착같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따지고 보면 복잡하기로는 내 인생이 베네치아 골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였다. 고등학교 때는 내가 수학을 제일 잘한다는 아버지의 판단으로 이과를 선택했고 취업이 잘 된다는 선생님 말씀에 따라 공대를 갔다. 이후에도 인생에서 좁은 골목 끝에
새로운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정답인가를 고민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베네치아 골목을 헤매는 내 모습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목적지로 가는 정답을 찾는 것. 여행은 늘 그렇게 앞만 보며 사는 내 자신이 걱정되어 갖게 된 취미다. 나를 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나 자신과의 대화라는 명분 아래 그렇게도 자주 떠나왔건만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는 서울에서나 베네치아에서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시 지도를 끄고 골목을 헤매기로 했다. 불안과 걱정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지만 한편으론 후련했다. 요리조리 골목을 쏘다니다 마침내 큰 길로 나왔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답이 없으면 해답을 찾으면 되는구나. 되돌아보면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 모퉁이마다 기념품 가게와 작은 에스프레소 맛집이 있었다. 그곳들이 걷다 지친 여행자들에게 쉼표 같은 휴식처가 되어 주었다. 길을 잃는다고 해서 그 길로 낙오되거나 조난되어 죽지는 않는다. 어디든 쉬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16시간 긴 비행 끝에 일요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골목을 다니며 득도라도 한 양 속으로 으스댔지만 그런 감정은 출근한 지 5분 만에 모두 사라졌다. 그래도 가끔씩 답이 없는 일을 끙끙대고 있자면 베네치아의 골목에서 했던 생각들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그래, 길 좀 잃을 수도 있지. 정답이 없으면 해답을 찾으면 되잖아. 여정이 보상이다. 누군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나는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파리에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고철덩어리인 에펠탑이 왜 그리도 낭만적으로 보였는지. 파리라는 도시는 나에게 낭만 그 자체인 도시였다. 어느덧 나이 30이 되자 친구들이 이제 그만 파리에 다녀와. 그러다 노인정에서 단체 여행으로 가보겠다. 며 놀리기 시작했다. 그래, 다리가 떨리기 전에 혼자라도 다녀오자. 인생이 생각처럼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안다. 기대했던 일은 실망을 안겨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푹 빠지기도 한단 걸.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내게 그런 도시였다. 파리를 가려니 직항은 너무 비쌌다. 직장인에게 시간은 금이라 할부로 티켓을 끊을까 고민했지만 나는 결국 러시아를 경유하는 저렴한 방법을 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러시아는 단지 경유지였다. 모스크바의 첫 느낌은 낯섦이었다. 낯선 언어와 글자, 키 큰 사람들, 내 안에 잊었던 호기심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소련식 음식을 소개받을 때에는 소련이라는 단어에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묘한 감각을 느꼈다. 말로만 듣던 백야 현상도 그곳에서 처음 실제로 느껴보았다. 처음에는 2차까지 맥주를 마셔도 대낮처럼 밝은 시간이라 그저 좋았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호텔의 두꺼운 암막 커튼의 무게,
백야를 보며 멍 때리는 사람들의 무표정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울적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모스크바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아르바트 거리를 걷다가 카페에서 쉴 때였다. 신입사원 공채 지원생 100명 중 3명 합격이라는 뉴스가 눈에 띄었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힘들게 취업했는데 왜 지금이 더 힘들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늘구멍 같은 치열한 문을 뚫고 들어온 우리들은 사원증을 올림픽 메달같이 여기며 목에 건다. 비로소 사회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남들과 같이 직장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고 쉼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감이 밀려온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내가 어디쯤 온 것인지 알기 어려워진다. 일상이 무뎌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다. 나는 내게 필요한 원동력이 뭘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작 무엇을 하고 싶은지, 심지어 어떻게 쉬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대학을 위해 수능을 준비했고,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기에 바빴으니까. 잠깐의 휴식도 죄를 지는 것 같았다. 고민 끝에 월급의 10%를 나를 위해 쓰기로 했다. 어느 책에서 본 나에게 선물을 할 때 진짜 어른이 된다는 그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또 스스로에게 잘 쉬는 시간을 선물로 주기 시작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여행을 다닐 때만큼은 나에게 집중하면서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었다. 이 시간은 내 자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파리는 어땠냐고? 오랜 여정 끝에 도착한 파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해서 그런지 내 어깨도 축축 처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파리잖아 라며 스스로를 얼마나 다독였을까. 파리를 여행하는 기간 동안 해를 본 건 20분도 채 되지 않았다. 벼르고 별렀던 파리 여행은 무척 특별할 것 같았지만 여느 가이드북의 일정과 별다를 것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는 그토록 꿈꾸던 반짝거리는 에펠탑 야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감격의 눈물인가? 서러움의 눈물인가? 그 여행의 보상은 마지막 날 에펠탑이 아니라 여정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나의 뒷모습.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편은 아니지만 자꾸 눈이 가는 모습이 있다. 연인들이 지하철에서 헤어지는 순간 문이 닫히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행동이다. 방금 헤어진 것조차 아쉬워 바로 전화를 거는 남자. 문이 닫히는 순간 무표정으로 변하는 여자. 방금 데이트가 끝났다며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는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들을 말하는 여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어폰을 끼는 남자 등등. 달달했던 순간 뒤에 찾아오는 뒷모습들이다. 나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포르투에는 1869년에 세워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렐루 서점이 있다. 건물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마법 학교의 모티브로 알려진 렐루 서점은
해리포터 팬들로 늘 북적인다. 그날 서점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소셜 모임이 열렸다. 이날의 주제는 자화상이었다.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우리는 자화상을 그렸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적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 중 인상 깊었던 건 나이 지긋한 어느 아버님의 그림이었다. 그의 자화상은 특이하게도 뒷모습이었다. 아버님은 남들이 볼 수 있지만 자신은 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뒷모습을 그렸다고 덤덤하게 말하셨다. 소셜 모임에 참여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해졌다. 그날 내가 그렸던 자화상은 사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쩌면 사진으로 사람들의 뒷모습을 기억해 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모임이 끝나고 포르투 도우너의 강을 따라 걸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강 주변에 앉아 있는 뒷모습들이 한 폭의 유화처럼 다가왔다. 누군가의 반짝이던 시절. 엄마의 어릴 적 꿈은 뭐였어? 엄마 말고.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 나오는 대사다. 나도 꿈이 있었다. 직장인 말고. 초등학교 시절 장래 희망에 직장인이라고 썼던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다. 대부분 과학자, 선생님, 대통령, 의사 등 구체적이고 다양했다. 별처럼 반짝거리고 뾰족했던 부분들은 이제는 부딪히고 마모돼 무뎌졌다. 어린 시절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냈던 적이 있다. 20년 넘게 고이 묵혀둔 그때 찍은 필름을 현상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챙겨 밴쿠버로 향했다. 꿈 많던 어린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다. 호텔에 도착해 밴쿠버 여행 코스를 추천받았다. 우리는 게스트타운에서 가까운 하버센터 타워 전망대를 골랐다. 밴쿠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올라 내가 다시 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막상 올라가니 날씨가 흐려 감흥이 덜했다. 이어 밴쿠버 엽서에도 많이 등장하는 게스트타운의 명물, 증기시계로 이동했다. 시계는 15분에 한 번씩 증기를 내뿜었고 관광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한국에서 인화해온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면서 지금의 모습과 구석구석 비교했다. 내 몸이 옆으로 커졌다는 것 외에 모두 그대로인 것 같아 보였다. 하루 정도 밴쿠버를 더 느끼고 싶었지만 캐나다 엘버타주 남부에 위치한 캘거리로 이주한 옛 동료를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당일 왕복 비행기표를 할부로 끊었다. 부담스러운 지출이었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동료를 영영 못 볼 것 같았고 무엇보다 캐나다까지 이민을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너 그렇게 다니면 얼어 죽어. 캘거리 공항 직원의 첫마디였다. 밖은 영하 16도. 생전 느껴보지 못한 영하의 날씨였다. 무시무시한 한기에 필름 카메라도 놀랐는지 고장이 났다. 퇴사 후 처음 만난 동료는 마치 어제 헤어지고 오늘 또 만난 사람처럼 내게 인사를 건넸다. 목수가 되겠다며 한국을 떠난 그는 이전보다 더욱 밝아 보였다. 이것도 내가 만들었고 저것도 내가 만들었어. 지금은 이런 걸 준비 중이야.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았어? 그의 눈빛은 마치
뽀로로를 보는 조카들의 눈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그는 즐거워하고 있었다. 꿈 많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떠난 밴쿠버 여행이었지만 나는 뜻밖에도 먼 곳에서 재회한 옛 동료의 얼굴에서 유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년 뒤, 두 번째 퇴사를 하며 문득 나를 아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떨지 궁금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던 초등학생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눈도 반짝이고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어떻게 준비하고 여행에서 무엇을 기대할까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한 좋은 건 같이 봐요에서 꿀팁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에 여행을 가게 되면 나도 나 스스로에게 여행지에서 산 엽서를 보내봐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는 여행 말고 그냥 길도 잃고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며 천천히 바라보는 그런 여행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평범한 내 삶에 특별한 시간이 되어주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접하며 힐링하고 리프레시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행을 다녀온 지 꽤 되었는데 정말 요즘은 그곳이 어디든 여행을 가고 싶네요. 너무나도. 그게 안 된다면 소소하게 날씨 좋을 때 소풍이라도 다녀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은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다녀왔던 여행 이야기들인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여행을 하며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씁쓸해지네요. 앞으로 여행 에세이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진들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까봐 또 그게 마음 아프네요. 그래도 좋은 건 같이 봐요를 소개하면서 세계 몇 군데의 도시를 여행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책에 수록된 작가의 말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떠날 것이다. 나도 여러분도. 다시 떠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며 라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떠날 수 있게 될 그날 그 무엇도 우리가 떠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이 하루빨리 와서 또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기 전에 반짝반짝 빛나고 특별한 날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